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변화하려는 몸부림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우선이겠죠. 어떤 모습일지 잠시 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제주 앞바다로 갑니다. 지금 이 시각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30명 가까운 선원 중에 아직도 12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골든타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군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현장에 하동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하 기자, 실종자 수색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금성호가 침몰한 지 벌써 16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 12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함정 40여 척과 항공기를 투입해 조명탄을 터뜨리며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성호가 침몰한 지점은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입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수온이 22도로 실종자들이 저체온증에 버티며 생존할 골든타임을 2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빠른 구조를 위해 해경 잠수부 등이 온종일 투입됐지만 수심이 90m로 깊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수사들이 늘어가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수심이 한 80에서 90m 저기 때문에 그게 일반 잠수를 할 수 있는 게 40m 이내입니다. 선박이 철선인데다 수심이 깊어 에어포켓에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로 된 강선이기 때문에 그 예물 속으로 깊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에어포켓이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 군려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해경은 내일 민간 심해 잠수부를 투입하고 선체와 어망을 인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 심정이 말이 아닐 텐데요. 제주도에 와 있습니까? 네, 사고 소식을 접한 실종자 가족들은 이곳 한림항 일대를 찾고 있는데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실종자들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조업에 나섰던 동료 선원들도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옆 선박에서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구했던 항해사 박성규 씨도 애타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구조해서 다행인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빨리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 항해사와 함께 구조 작업을 했던 이모 항해사는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동료 선원들을 찾기 위해 다시 사고 해역으로 향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대로 실종자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제주 한림항에서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침몰한 금성호는 6척이 선단을 이루어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어선의 본선입니다. 잡은 물고기를 운반선으로 옮기다 배가 뒤집혔다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선원들이 한림항에 마련된 임시응급의료소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물을 들어올리다 갑자기 배가 넘어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른 운반선 살라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포획을 하나 고기를 그 선단선에 넘겨주고 다음 배가 올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당시 조리장 등 2명만 선내에 있었고 나머지 승선원 대부분은 갑판에서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성호는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어선의 본선입니다. 선망어업은 본선과 등불을 밝히는 2척의 등선, 그리고 운반선 3척 등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룹니다. 사고는 본선인 금성호가 어획물을 포위한 뒤 운반선으로 어획물을 옮기다 일어났습니다. 만재 헐수선을 초과해 많은 고기를 잡았다가 고기들이 갑자기 바다 아래로 향하거나 조류에 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재 헐수선은 최대 적재량을 싣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선입니다. 부산에 있는 선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우선이 실종자 수색이니까.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금성호를 인양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후 국정 운영의 변화를 일부 예고했었죠. 후속 조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만간 개각과 일부 참모진의 개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됐던 강훈 전 비서관이 쇄신의 디딤돌이 되겠다며 공기업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인적 쇄신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실에선 인사 검증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복수의 장관급이 개각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여권 관계자는 개각과 맞물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도 일부 이루어질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여사 라인으로 지목했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소위 7인회로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 없었다며 이 시간에도 대통령 부부에게 훨씬 많은 왜곡이 덧칠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국정쇄신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2달 정직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던 강모 선임 행정관이 이틀 전 복귀한 데 대해 여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거꾸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적발 당일 직권 면직된 사례와 비교된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이 공언한 인적 쇄신 의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연말까지 대외 활동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2부속실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던 영부인 집무실도 만들지 않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부속실장은 발령을 냈습니다.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년간에 이제 다 뽑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를 공식 포자할 제2부속실은 직원 5에서 7명으로 구성되며 시설도 다음 주 초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존 청와대의 영부인 시설이었던 무궁화실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했고 직원 사무실과 접견실 정도만 둔 채 영부인 집무실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 상대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정 외에는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예정된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데다 올 연말까지 별다른 국내 활동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적 통화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저한테 있고. 여권 관계자는 사적 소통에 대한 일종의 단절을 결심한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았는데 긍정적입니다. 자신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걸로 평가하면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을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4가지 모두 자신이 요구했던 사안들입니다. 국회에서 추천 오면 그건 뭐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건 임명할 것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직후 친한계 일각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된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류 변화가 읽힙니다.
추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총을 열고 명확한 입장을 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들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의총통을 통해서 제가 의견 듣고 최종적인 방향성을 정하겠습니다. 침묵하는 듯했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회견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당정 갈등도 일단 한 곱이 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최근 의혹 방어에 급급했던 국민의힘, 변화의 흐름을 타고 야당을 향해 반격했습니다. 대통령 사과를 문제 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각종 혐의에도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냐며 역공했습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일주일 남은 만큼 사법 위기 상황을 계속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솔직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9명이 연루됐지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일 민주당을 비롯해 야 4당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거론하며 당과 이 대표 모두 유죄를 확신해 총동원령을 내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사과로 당정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도부가 대야 공세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친한계에서도 결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11월, 15일, 25일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또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론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여권의 변화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민주당은 오늘도 반성 없는 회견이었다고 대공세를 폈습니다. 내일 장외 집회 그대로 강행하는데요. 촛불 언급도 나왔습니다. 황정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며 김건희 특검 도입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제2의 개사과란 비판과 함께 심판의 불꽃, 촛불의 시간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제 심판의 불꽃이 광장에서 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일 장외 집회는 낮 시간대였던 지난주와 달리 저녁에 열려 참가자들이 촛불 시위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 집회를 상기시키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촛불의 시간이 됐습니다. 차고와진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뜨겁게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엔 조국혁신당 등 다른 4개 야당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려던 계획은 취소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집회가 열리는 만큼 합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25명이 참여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과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은 결국 다 연결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이게 전국 흐름의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전해드렸는데요. 한 대표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권은 일단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채륜 기자가 관련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대통령 회견 끝난 후에도 입장이 안 나와서 한 대표가 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입장을 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 나름의 고민의 시간이 그런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제 지적해드렸듯이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들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 대표로선 수용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반대로 사실상 거부한 걸로 해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전자를 택한 겁니다. 자, 그럼 한 대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각을 세운다면 극한 분열로 이어질 거란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분열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 주 이 대표 1심 선고가 시작되는 만큼 여권에 쏠린 시선을 이제는 야당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최근 며칠 사이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 공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앞서 전해드렸긴 했습니다만 강훈 전 비서관 공기업 사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것도 한 대표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정한 겁니까? 네,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의 한 축으로 요구했던 게 바로 이 여사 라인 교체였습니다. 강 전 비서관 바로 이 여사 라인으로 지목됐던 7명 중 1명인데요. 물론 강 전 비서관은 밥 한 끼 먹지 않았다는 말로 소위 7인회로 지목된 걸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결심이든 강 전 비서관 본인의 판단인지든 분명치는 않지만 이 참모진 인적 쇄신의 물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대표 측도 결국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대통령실 변화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더 떨어졌어요. 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17%로 최저치였던 지난주보다 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포인트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여권 핵심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 지지율이 5%포인트 소폭 상승한 게 여권으로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인 일입니다. 다만 조사 기간이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이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 회견에 대한 여론이 온전하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여론조사가 민심 흐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이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권은 이걸 여론 반전의 계기로 삼을 텐데 다음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의혹을 보였는데 금품 수수, 여론 조작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유태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8시간의 조사를 받고 창원지검 청사에서 걸어 나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조사입니다.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회의원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9천만 원을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 2억 원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명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저하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명 씨는 돈이 오간 통로인 미래한국연구소도 자신 소유가 아니라며 관련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통장 계좌, 본인 계좌 2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를 전부 들고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조사를 영상 녹화했습니다. 명 씨는 내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명태균 씨는 자기가 입을 열면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라도 될 듯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서의 자세 사뭇 달랐습니다. 연신 사과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부 언론과 강혜경 씨에게 돌렸습니다. 검찰 수사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2의 김대엽, 제2의 윤지호가 떠오른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지팡이를 짚고 창원지검 계단을 힘겹게 오릅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합니다.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지난달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것과는 전혀 달라진 겁니다. 명시 변호인도 앞으로 폭로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제2의 윤지호로 지칭하며 숨쉬는 것 빼고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명태균 씨가 막연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공익 제보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계 각국 정상들 바빠졌습니다.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스타일에 맞춰 어떻게든 빨리 만나서 인연을 맺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좀 급해 보이긴 한데요. 우리 정부는 트럼프 취임 전에 만나서 예전 아베 총리가 했던 골프 회동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난 정상은 당시 일본 총리인 아베였습니다. 당선 9일 만에 트럼프가 머무는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찾아가 도금 골프채를 선물했고 임기 내내 골프 외교를 이어가며 강력한 미일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昨日のゴルフ外交は世界から注目を浴びました。 반면 트럼프와의 첫 통화가 5분 남짓에 그친 이시바 총리는 이달 중순 조기 회담 성사를 위해 조율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조속한 회동에 합의한 가운데 이달 중순 순방이나 다음 달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마러라고를 찾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정상회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빨리 신속하게 가서 만나고 어떻게 빨리 긴밀해지느냐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의 취향을 고려해 정상 차원의 골프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의 건의로 골프 연습을 시작한 걸로 안다며 한국계 프로골퍼들과 한미 정상이 함께 라운딩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비이성적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동맹으로 즉각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부터 언급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죠. 첫 인사도 눈길을 끌었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비서실장에 여성을 지명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MBC 방송과의 첫 전화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트럼프는 국경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불법 이민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왕들이 국가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Many of them are murderers, many of them are terrorists, many of them are gang members from the street MS-13 and 불법 이민자 추방에 따른 비용에 대해선 그것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라며 추방 말곤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 이민 수용 방침은 분명히 했습니다.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of criminals in American history. We're going to get them out. 트럼프는 외국 정상 70여 명과 통화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첫 백악관 비서실장에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정과 메시지, 정책을 총괄했던 수지 와일스가 지목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실장이 되는 와일스는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을 도운 뒤 40년 넘게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했고 냉철한 면모의 얼음 아가씨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유명 미식 축구 선수였던 와일스의 부친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일 겁니다.
파병 북한군의 사살 사실까지 밝히면서 종전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트럼프와 푸틴, 김정은, 이들의 삼각관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4시간 남짓 연설하고 질문에 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6월 체결된 북러 조약을 근거로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можем учения проводить. Почему нет? Там есть и статья 4, которая говорит о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북러 조약이 소련 시절의 조소 동맹 조약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당시 조약엔 한쪽이 침공당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Все, что был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что было прописано в договоре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все просто с новыми какими-то нюансами воспроизведено в новом договоре.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해선 암살 시도 당시 용감했다고 치켜세우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도 푸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11,000 частина з цих військ вже брала участь в бойових діях і проти україн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Так, є вже втрати. 트럼프의 종전 계획에 대해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안보 보장 없는 휴전 협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같은 부대에 있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현역 장교의 범행 은폐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인 척 목소리 흉내까지 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육군 소령 A씨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A 소령은 범행 다음 날 새벽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로 집에 못 들어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고 오전 9시쯤 경찰은 피해자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지만 남성은 받지 않았고 3시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인 척 가장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취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은 발신자를 남성이라고 표기해놓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라고 기재된 건 맞는데 남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경찰은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야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A 소령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때문에 경찰 신변 보호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어머니까지 공격했는데 올 초 있었던 김래아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단지 앞 119 구급차 2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순찰차도 단지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한 남성의 자수를 받고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피해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여성은 숨졌습니다. 원래 혼자 다니셨는데 최근 한 달 어머니가 갑자기 같이 최근에는 어머니가 같이 다니더라고요. 경찰에 검거된 피해자는 30대 남성으로 피해 여성과는 4개월 전 헤어졌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스토킹을 해와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변을 보호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의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한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김래아 사건과 비슷하다며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친 찾아가서 모친까지 공개하고 그런 거 맞는데 일단 동기는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지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3기의 이혼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대법원이 인정할지가 쟁점입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노소영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나오자 최태원 SK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판결문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일 오후 2심 법원은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액은 고치지 않았고 최 회장은 7월 8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이 접수된 뒤 4개월 안에 사건을 실제로 심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 대법원은 업무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일부가 재산 분할액을 결정한 2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 재산인지를 중점 심리할 전망입니다.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면 노 관장에게 줄 재산 분할액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의 토대가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대장동 재판에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을 놓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합리적 토론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미리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를 북한 김정은에 빗댔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선거법 선고 일주일 남았는데 심경은 어떠신가요? 법정에서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방식 결정 과정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시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토론 배틀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미리 결정한 사안이었고 토론은 요식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발끈했습니다. 그럼 수박과 공천 학살이란 말은 왜 나오느냐며 김정은 위원장도 합리적으로 통치하는 거냐고 맞섰습니다. 재판 시작 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보는 게 힘드니 가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대신 이 대표와 변호인이 자리를 바꿀 것을 제안해 이 대표가 뒷자리로 옮겼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서울대공원엔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 가족 9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8마리가 암컷이고 수컷은 1마리뿐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대공원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컷 사냥 1마리를 더 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무스름한 갈색 털에 뾰족한 뿔 2개가 머리 위로 솟아 있습니다. 아직 뿌리채 자라지 않은 새끼도 보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 사냥 가족입니다. 7년 전 국립공원공단에서 암수 한 쌍을 들여온 뒤 총 9마리로 식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정착한 수컷이 3년 전 죽은 뒤 수컷 1마리를 다시 들여와 새끼 5마리를 차례로 낳았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암컷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암컷 사냥 2마리는 번식 시기가 다가왔지만 현재 이곳의 수컷이 아빠 사냥 외엔 없는 상황입니다. 새끼 암컷 사냥들이 커가면서 다급해진 서울대공원은 이들의 짝이 될 수컷 사냥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국립공원공단 측으로부터 1마리를 구해 이르면 이달 이곳에 데려올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사냥의 이동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반입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 기간이 30일이거든요. 이게 30일이 사무일 기준. 그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
수컷 사냥 이사가 마무리돼 번식에 들어가면 사냥들은 더 큰 대가족을 이룰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우리 군이 탄두 중량만 2톤에 달하는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2년 만에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량 응징 보복을 수행할 핵심 수단인데요. 200km 떨어진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얼룩 무늬로 위장한 이동식 발사 차량이 들어서고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3, 2, 1, 발사!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 B형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자 발사장이 하얀 용기로 뒤덮이고 발사 차량도 충격에 크게 흔들립니다. 이탄미 신호 수신! 충남 안흥 지역 한 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남쪽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목표물을 타격했는데 발사 방향을 북쪽으로 돌리면 지난 5일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던 황해북도 사리원을 겨냥하게 됩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투표 시작 6시간 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도발을 벌였는데 유사시 북한을 정밀 타격할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대응한 겁니다. 현무2 A형보다 탄두 중량을 2배 늘린 B형은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줄이면 폭약을 2톤까지 실을 수 있고 C형은 유효 사거리 1000km에 회피 기동까지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북한이 대남 전술의 공격 조짐만 보여도 도발 원점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연산 과정에서 일반 컴퓨터보다 10배의 전력이 더 소모됩니다. 이렇다 보니 AI 경쟁에 뛰어든 글로벌 IT 기업들은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TV조선 연속기획보도 에너지가 힘이다 이번 순서에선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확보 경쟁을 짚어봅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개인 파일이 저장되기도 하고 AI가 정보를 분석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10만 대의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의 3만 배를 수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총 150개, 필요로 하는 전력 용량은 1986메가와트로 원전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특히 복잡한 연산을 하는 AI는 일반 검색보다 10배의 전력이 소비돼 IT 기업들은 자체적인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오픈 AI 등 빅테크 업체들은 전력 구매 계약에 나서거나 미니 원전이라 불리는 SMR 개발과 투자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무탄소 전기를 써야 되니까 SMR에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내 기업들도 전력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에너지 양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형태의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정부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공장을 지어놓고 전기 공급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결국 직접 전기를 조달하는 방법. AI발 전력난 우려에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검찰 수사와 연관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것을 빌미로 보복 삭감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 배정됐던 특수활동비 예산은 80억 900만 원, 특정업무경비는 506억 원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경비 세부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38억 4,800만 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마비시키려는 보복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주도로 삭감된 법무부 예산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여당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삭감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는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것이야말로 상권 분립 위반이고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그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차례 폐기됐던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국회 법사위가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모두를 삭감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한 건데요.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담당 과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경비들이 뭐길래 이렇게 대폭 줄인 겁니까? 네,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경찰, 검찰 등에서 일상 업무 외에 수사와 조사 등에 쓰는 예산입니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구체적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고, 특경비는 사용 내역 일정 부분을 기록하고 영수증 제출 등이 필요한 게 차이점인데요. 저희가 법무부 예산 내역을 분석해봤는데 검찰 특활비는 매년 80억 원가량이 편성됐고 특경비는 꾸준히 늘어 500억 원 넘게 편성되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권이 이 두 항목 모두를 0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네, 특활비를 둘러싸고는 그동안 논란이 좀 있긴 했죠. 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특활비 사용 내역인데요. 금액과 수령인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가렸습니다. 국회가 요청을 해도 공개를 안 한 건데 문제는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는 겁니다. 2017년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경력금으로 1인당 최고 100만 원을 특활비로 지급해 논란이 된 적도 있고 지난해에는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특활비 내역 일부가 공개됐는데 공기청정기 대여, 기념사진 촬영 등 수사 관련이 아닌 곳에도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떤 입장이죠? 네, 검찰은 이런 예산 삭감은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예산을 맡는 검찰 과장은 오늘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의 세부 사업명을 보면 형사부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등 주요 수사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을 내고 검사와 수사관 모두가 받는 특경비는 검찰 업무의 필수적인 비용이라면서 다른 부처에도 지급하는 특경비를 유독 검찰만 없앤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도 이번 예산 삭감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이 지금 법사위에서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여야와 정부 사이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예산은 이제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특경비에 대해선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서 간담회 형태로 예산 소위를 개최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이 과정에서 예산 사용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국회에 제안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범주화한 카테고리와 그 목록 정도는 저는 충분히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정보 연령별로 공개 범위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특활비나 특경비의 투명성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수사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적절한 해법을 좀 찾아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LA 일대에 산불이 발생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국지성 돌풍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번지면서 하루 사이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를 집어삼켰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자 소방대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쉴 새 없이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소방 헬기가 동원돼 물을 뿌려보지만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There was no getting anything.
My wife got one handbag. She doesn't have any shoes.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산불이 시작된 건 현지 시간 7일입니다. 악마의 바람이라 불리는 건조한 가을철 돌풍이 시속 130km까지 불면서 하루에만 57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13배 정도를 태웠습니다. 주민 14,000명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urge everyone to stay out of the areas that are impacted. The fire is still very dangerous.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8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Perfect conditions right now, unfortunately, for a wildfire.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t rained around Los Angeles.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가 건조해진 탓이라고 기상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초보 사령탑 이범호 감독을 앞세워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 감독의 선한 리더십이 팀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1981년생 43살의 젊은 사령탑이 되기까지 현실적 고민도 컸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거는 성적을 못 내면 그다음부터 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0세 시대인데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른 팀들의 여러 제안에도 기아에서 꼭 감독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먼저 저를 데려오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팀이 기아 타이거스였거든요. 그거를 배신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7년 만에 감격적인 통합 우승에 자신의 지분은 10% 수준이라며 겸손해했는데 이처럼 낮은 자세는 선수단 환경을 180도 바꿨습니다. 나는 위에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같은 동료니까 악역은 해야 되지만 그 악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마음껏 야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지만 슈퍼스타 김도영의 도루에는 조마조마했던 솔직한 마음도 털어놨습니다. 그랜나이트 축구니까 뛰고 싶을 때 뛰어 그러면 뭐 가차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달려가니까 약간 뭐 거의 뭐 갑니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망나니처럼 그냥 막 뛰어다니니까. 3년 총액 26억 원, 구단의 특급 재계약 선물을 받은 이범호 감독은 내년에도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코리안 시리즈를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시리즈를 가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늦은 저녁 연인의 창밖에서 부르는 노래 세레나데가 멜랑콜릭하고 우울합니다. 상실의 계절 늦가을의 심사를 해집습니다. 가을잎 찬바람이 흩어져 날린 어떤 노래든 김정호가 부르면 처연합니다. 창백한 가을이 문득 왔다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가을엔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을은 빠른 걸음으로 달리고 우리는 비명처럼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돈 찍는 기계라고 부르는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으로 솟아올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냉전에서 신냉전까지 사회주의를 저지해온 강력한 전초기지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들이대는 김정은이 트럼프는 똑똑한 진정한 권력자랍니다. Today, in the world of freedom, the proudest boast is, Ich bin ein Berliner. 케네디는 대한민국처럼 자유 세계의 보루였던 서베를린에 찾아가 역사적 연설을 했습니다. All free men, wherever they may live, are citizens of Berlin. 아이젠하워가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인류 운명에 깊이 개입돼 있다. 회고록에서 당부했죠.
자유세계 지도자 미국은 사납지 않으면서 단호하고 나약하지 않으면서 화합하고 오만하지 않으면서 자신감 넘쳐야 한다. 뉴욕타임스가 썼듯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의 종언입니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만 있을 뿐입니다. 안으로도 심란한 가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막강한 입법 권력자가 2주 내리 장외로 나갑니다. 노골적으로 야권 단체들과 손잡아 독려했습니다. 도심을 메워달라. 대통령은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민심을 완전히 잡진 못했습니다. 강력한 전방위 쇄신책, 머뭇거릴 새가 없습니다. 100년 전 시인의 가을도 수산했습니다. 언덕 위에 오뚜기 서서 개가 짖는다. 날카롭게 짖는다. 기도하는 시인이 가을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지금은 비둘기 대신 저 공중으로 산 까마귀들을 바람에 날리소서. 11월 8일 앵커 칼럼 오늘 늦가을 심란하다였습니다. 낮부터 찬 기온이 빠져나가면서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하늘도 맑아서 단풍 구경 가기 좋겠습니다. 단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산지와 충남 내륙, 남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0도, 제주 16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여수, 대구가 19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